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단원입니다. 3단원. 3단원은 이제 고대 국가의 발전 이렇게 3단원 항목을 잡았습니다. 고대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전부 다 섭렵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 출제 비중이 큽니다. 무려 49문항이 나왔어요. 49문항이. 전체 가운데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20문항 가운데 49문항이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이 시대가 문제를 출제하기에 꽤 좋은 구석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우선 다양하게 많잖아요. 나라 수도 많고. 그래서 문제를 내기에 출제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문제를 내기에 적합한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문제를 우리가 뜯어보면 알겠지만은 마구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급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수능이나 또 9급에서 그죠? 또는 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쯤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아주 특별한 단원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게 발해죠, 발해. 발해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또 하나는 뭐냐? 민정문서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민정문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금속문, 중원 고구려비랄지 또는 광해토대왕 비문이랄지 이렇게 금속문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공부해 놓지 않으면 깨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으면, 조금만 좀 잘 돼 있으면 문제 점수를, 그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답형이 좀 많다는 거 알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3단원에서 이 고대사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연도별 출제 비중. 이건 뭐냐? 매년 고대사에 해당되는 게 몇 문제쯤 나왔냐라는 건데 2008년은 그야말로 고대사의 해라고 할 만큼 국가직에서 4문제, 지방직에서 7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11문제나 나왔어요. 되게 이제 세문항에서 적게 나오면 세문항, 많으면 이렇게 11문항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5, 6, 7문항쯤 나온다. 2013년 8문항, 2014년 7문항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고대사의 비중이 전체 한국사 시험, 특히 7급 한국사 시험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뜯어 보겠어요. 들어가서 2007년에 나온 세 문제는 주로 발해 문제,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문제, 그죠? 특히 발해사가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금속문이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금속문이 나왔고, 금속문, 중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금속문이 나왔고, 민정문서가 나왔습니다. 민정문서. 그래서 민정문서는 2009년에도 나오고요. 그죠? 민정문서. 또 2012년에도 민정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정문서가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것. 민정문서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고대의 고분 문제, 그리고 2011년 11문제 가운데는 나제동맹, 고대 문화재,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또 신라 마르 농민 반란, 고대의 유적지, 가야의 발전, 삼국시대 경제생활, 특히 농민들의 경제생활, 귀족들의 경제생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문제 풀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디테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요게 수능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알겠죠? 9급이나 수능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좀 디테일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공부를 어느 것을 깊이 있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출문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이미 기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 범위까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알겠어요? 어떤 특정한 단원이 우리가 7급이라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요리되고 어떤 패턴으로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자, 역시 이제 고대의 고분들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발해가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 발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또 고분이 나왔군요. 통일신라 경제생활 역시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왔고요. 중원 고구려비 금속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생활상, 여기도 꽤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었죠. 발해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강개토대왕과 함께 민정문서, 또 신라사의 시대 구분 문제, 예. 발해의 대관계, 이렇게 발해가 유독 다른 시험에 비해서, 알겠어요?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 7급이. 또 발해사 전개 과정을, 예, 2013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말이에요. 불교는 삼국시대 문화 가운데 단골로 나오는 것인데, 특히 승려들의 활동이랄지, 알겠어요? 고대의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기타 이제 광개토대왕에 관한 문제들, 알겠어요? 고구려 역사가 상당히 중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연도별 출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래서 우리는 아하, 고대사는 이런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예,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어떤 범주를, 알겠어요? 또 깊이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연도별 출제 비중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난이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고대사 문제를 뜯어보니까 되게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예,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아주 쉬운 문제도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까다롭고 어려운, 또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또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위험 부담이 큰 것들이 한 18문제가량 나왔다면 아주 그냥 딱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17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되게 평범한 문제들이 나왔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별 출제 내용은 선생님이 좀 특별히 강조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뭔가 좀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뭔가 임팩트를 둬야 될 때, 또 강약을 둬야 될 때 우리가 더 치중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고구려가 이렇게 실제로 영토 정복 활동과 관련된 금성문이나 영토 정복 사업에 가담했던 군주가 주로 나와줬으니 어디에 포커싱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백제는 사건 시대 순으로 백제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뭐냐?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 신라사의 구분, 이렇게 크게 문제를 냈습니다. 신라사.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뭐냐? 발해는 이렇게 의외로 발해 문제가 5문항씩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죠. 고구려 백제의 신라에 비해서 발해가 5문항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출제위원 가운데 누군가가 발해를 전공했거나 발해사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발해가 말이야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비중이 작아. 이거 자꾸 시험 문제 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수험생들로 하여금 발해를 좀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라는 이런 의도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하여간 보세요. 그래서 발해의 대관계 문제가 2문제, 발해에서 전개과정 이렇게 큰 문제들이 2문제, 그리고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당나라로부터 이렇게 바다 건너 동쪽에 가장 융성한 나라, 9세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선왕 때의 업적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발해가 5문제나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가야도 요즘 뜨고 있죠. 가야에서 속속 가야 김해의 대성동 고분, 그 다음에 고령의 지산동 고분, 이런 고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아마 가야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가야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야도 이렇게 2문제나 나왔어요. 통치 제도와 관련된 고대국가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는 1문제. 아직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예,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이런 제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제도와 관련된 것들은 별로 공부할 게 없다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출제 내용을 뜯어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어느 파트에 치중해서 공부하고 뭘 더 소상하게 자세히 봐야 될 것이냐를, 예, 제시해 주려는 의도에서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외교, 황쟁, 대외관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3문제나 나왔는데, 나제동맹, 5세기 나제동맹이죠. 가야의 대외관계, 그리고, 예, 백제의 대외관계, 이런 대외관계 관련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정치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대 국가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영토 정복 사업을 했었고, 새 나라가 때로는 적대관계, 때로는 동맹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정치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고구려, 역시 고구려는 고대 정치 가운데 중앙고구려비, 강개토대왕비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 그 다음에 고대의 경제를 보세요. 경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생활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물어요. 그래서 삼국어 경제 생활을 고구려백제 신라를 종합해서 묻거나 고대의 해상활동을 묻거나 이렇게 경제 생활을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수능에서는 별로 또는 구급에서는 별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던 분야를 잘 해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야. 발해만을 따로 묶어서 우리가 봤지만 또 발해와 통일신라를 맞비교 오면서 경제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 민정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3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민정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회로 넘어가면 사회, 신분,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 평범하죠? 그 다음에 농민생활 문제, 백제의 생활상, 신라 말의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대 사회와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정치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문화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역사 가운데 이 고대의 문화하고 조선 후기 문화가 문화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고대의 문화가 지금 몇 문제입니까? 이게 18문제가 나왔죠. 18문항. 알겠어요? 18문항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의 문화에 관한 문제가 17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나머지 고려 시대나 또는 뭐 그 조선 전기 이런 문화보다도 훨씬 더 고려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불교나 또는 문화재나 고대 문화 일반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조선 전기나 고려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를 둬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야.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전기에 비해서 후기 문화가 잘 나옵니다. 조선 전기는 대개 15세기 세종 때 문화의 꽃이 활짝 피잖아요. 이때 문화만 깡통하게 정리해 놓으면 별거 아니야. 근데 조선 후기는 그런 문화가 이어져 와서 조선 후기에 또다시 어떻게 꽃 피워지느냐, 특히 실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의 문화와 조선 후기 문화를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될 게 유형별 문제, 유형별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늘상 강조지만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형은 실전용이다. 문제를 풀 때 우리들 머릿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사고의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다. 형식적인 문제 유형이 아니다. 주제는 더더욱 아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주제를 유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알았어요? 그런 것은 유형이 아닙니다.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자, 역사적인 팩트, 즉 사건 자체의 인과관계나 사건 자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19문항이죠. 그만큼 삼국시대는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4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려시대입니다. 알겠어요? 고려시대.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인물. 자, 이 고대에서는 인물이 4문항 정도 나왔고 사료나 자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8문항 정도 나왔어요. 아직도 수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직답형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답형이 많다는 얘기는 자료 해석이나 사료 분석 능력을 아직은 덜 묻고 있다는 얘기인데 점차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세요. 유적이나 유물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8개나 나왔으니까 8문항이나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기 언제냐 언제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연대나 시간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9문항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7급에서는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시간 순서, 사건의 순서를 질서정연하게 잘 잡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식별 구분인데요. 요건 쉽죠? 예. 그래서 무려 자료 제시형 21문항, 그 다음에 직답형 28문항, 여전히 직접 다이렉트로 묻는, 알겠어요? 예. 자료나 보기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는 아직도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대 사회, 고대의 문제는 이렇게, 고대의 문제는 특히 정치와 문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주제들, 발해사, 민정문서, 금성문, 대외관계, 그죠? 그리고 귀족이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디테일하게 알아두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